지금 이런 와중에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잠시 네.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와이 체류하시면서 나라 위해서 뭐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동안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식당 창단 가능성에 대해 시장님 식당 창단 가능성이나 보수 진영 재편의 어떤 역할을 하실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선 후보 경선할 때는 이미 한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응? 대선에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다. 대선 후보 경선할 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정계 은퇴 선언하고 하와이에 갔는데 가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페북을 쓰고 이게 은퇴가 맞나 그냥 국민의힘에서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일성이 정치 보복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도 그 단어가 딱 귀에 좀 꽂히던데 이 정치 보복이라는 게 사실상 원래는 이제 여야 공수가 바뀌면 이제 일어나는 말이긴 한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루가 멀다고 페북을 썼을 때 주로 그 대상이 국민의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뭐 국민의힘을 공격하지 말라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슨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그동안 써왔던 글을 볼 때는 그래서 제 짐작에는 이제 홍 시장 가장 지금 남아있는 게 명태균 관련 수사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 나에게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게 아닌가. 약간 밑밥을 까는. 밑밥을 좀 까는 그런 단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비난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치 보복이라고 또다시 쉴드 쳐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그 개혁안에 대해서 네. 의견을 들으니까 나는 이미 탈당해서 아무 상관없다 이러다가 정당 해산 얘기 나오니까 말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네, 이 정당 해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또 오늘 또 하기도 하던데 그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들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제 CBS 노컷에서 기사를 올린 게 있는데요. 이 홍 전 시장이 경선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를 공개 지지한 성일종 의원과 박수영 의원 등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 80여 명이 서명했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8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공범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정당 해산은 또 보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복이 아니고 법치다. 정당 해산이 법치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리고 또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밝힌 게 있어요. 홍 시장이 이제 청년의 꿈이라고 왜 홍 시장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질문을 했더라고요. 어떤 지지자인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좀 안 좋은 톤으로 물어봤는데 오히려 홍 시장이 답변을 한때는 촉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요 라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특이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드레스 코드가 안에는 빨간색 티셔츠에 밖에는 파란색 재킷을 입어서 네. 그 부분도 뭐 속옷도 빨간색 입는다라고 밝혔던 분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더니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생 많았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또 날서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 그 청년의 꿈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한 지지자들이 한동훈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좀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아, 여기 나오네요. 한동훈 팬카페 고소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라이벌로 착각하는 모양이네요. 뭐 이런 답을 하면서 라이벌 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하여간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는 반면에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밑밥을 깔면서 나한테는 수사도 좀 정치 보복성으로 하지 말아달라 이런 제스처를 좀 보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댓글로도 얘기가 올라왔는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식사회동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보세요? 이게 어제 이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좀 이걸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 포지션이. 오세훈 시장이 대선을 불출마한. 불출마하면서 또 관저에 초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자격을 볼 때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자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이를 떠나서 어떤 자격으로 볼 때는 당 대표가 주도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되게 조합도 좀 복잡하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부르고 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부르고 이런 조합을 하면서 뭔가 이제 자신이 좀 주도하는 모양새를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보수의 새 판을 짜는데 내가 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지금 이제 어차피 대선은 폭망했고 보수 개편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내가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출마는 못했지만 이제 개편은 내가 이제 주도가 한번 되어 보겠다. 불러 모아서 어떤 판을 짜는 모양새를 보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또 명태균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시고 최근에는 소환 조사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전 대구시장도 거의 그렇고. 명태균당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연루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특히 오세훈 시장은 또 토어제 풀었다가 재지정하고 지금 또 부동산 시장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다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단초를 제시했다든지 아니면 한 요인은 됐던 그런 토어제 지정, 재지정 그런 논란이 있던 분이라서 이분이 무슨 보수의 새 판을 짜겠다고 이렇게 막 주도권을 쥐고 나선다는 게 깃발을 들 수 있을지 전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이제 당권 누가 나올까요? 예상대로 뭐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 다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 나올 걸로 보이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빠르면 빠르게 우리가 치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벌써 6월 거의 다 갔다고 생각을 하면 7월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해서 8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던 그 김문수 전 후보나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보는 대단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북 그때 한번 소개도 했지만 계속 훌라후프 돌리는 거 김문수 전 후보가 철봉 그런 걸 일부러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막 돌돌이하고 이런 좀 라방을 계속 하더라고요. 라방을 계속하면서 어쨌든 이 관심권에서 멀어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두 분 다 보이고 있는데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형님상을 당했을 때도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왔다 갔다고 하고 또 원외위원장들하고도 보폭을 넓히고 있어가지고 아마 반드시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좀 전망이 엇갈려요. 측근들 사이에서도 뭐 5대5 정도로 하지 말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개혁할 동력도 없고 뭐 이런 친윤 세력은 잔존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장 1년 뒤인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길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도 어쨌든 대참패를 했고 그게 본인 탓이 한 절반이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탓이 뭐 더 많건 따져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맡아서 했을 때 뭐 2조 심판론 외치다가 결국 하여간 졌던 그런 전과라고 해야 되나 전력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지방선거 맡아가지고 또 만약에 실패한다면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이거든요. 2번 선거를 이렇게 다 망치면 그래서 측근들 같은 경우에 좀 말리는 분위기가 요즘은 좀 지금 강해요.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도 될까요? 네. 지금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이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임자 물었더니
김문수 전 후보가 20.3%, 한동훈 전 대표가 16.3% 오차 범위 내 경합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세부 지표를 좀 봤더니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문수 전 후보가 42%,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2.7%입니다.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차이가 확실하게 나네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동안 국민의힘 당대표 룰이 여러 번 바뀌긴 했는데 마지막 룰이 당원 80%, 일반 국민 20%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역선택 역선택 방지가 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90%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도 결국 좀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에서는 좀 고려하는 대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또 지면 그것도 타격이거든요. 암만 뻔한 선거에 나가서 졌다 할지라도 또 지고 또 지는 그냥 레코드가 쌓이는 게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아마 5대5에서 7대3 정도로 말리는 쪽이 좀 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원내로 들어와야 된다, 배지 달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지금 수도권에 별 자리가 없더라고요. 평택을인가? 거기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유이동 전 의원이 출마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나가기엔 좀 그렇고 용인을인가? 거기 있는데 이원모 전 후보가 나왔던 곳이긴 한데 이원모 전 후보가 물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 뭐 어떻게 친윤 쪽의 세력이 좀 약해졌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갈 수는 있는데 거기는 아직 판결이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과연 그 자리가 빌지 그건 좀 판결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여당 의원들 네. 입각 함합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김인석 총리 후보자 지명됐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줄줄이 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한번 다뤘었던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의원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고요. 네. 환경부 장관인 김성환 의원이 또 확실하다고 하고 국방부 장관도 안규백 의원 여기까지는 굉장히 확실한 이름들이고요. 과기정통부 장관에도 조승래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기재부 장관에도 김태년 의원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산업통상부 장관 쪽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함합형에 오르내리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임명되면 최다 1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들 입각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결국은 이제 조기 대선 때문에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워낙 부족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제 좀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한번 청문회 열었다가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사안이 나와서 어그러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3선, 4선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20년 가까이 의정 생활을 하다 보면 거의 다 나오거든요. 선거를 거치면서. 웬만큼 다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검증받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안이 너무 갑자기 팍 튀어나와서 어그러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힘 있는 장관이 오기를 부처들도 또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이게 예산 싸움이잖아요. 부처라는 게. 그래서 누가 예산 많이 끌어와야 되냐, 누가 대통령이랑 가깝냐 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냥 관료보다는 대통령과 가까운 그 현역 의원들이 장관으로 오면 추진력도 크고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뭐 부처에서도 좋아하고 또 정권 초기에는 의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광님도 차라리 정치력 있고 조직 장악이 가능한 의원들이 입각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네. 날짜 두고 여야가 굉장히 밀당을 거듭하다가 어제 오후에야 결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회의를 오전에도 열고 오후에도 열어가지고 겨우 이제 타입을 했는데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원래 당초 국민의힘은 사흘 열자 워낙 뭐 의혹도 많고 검증할 게 많으니까 사흘 하자 그랬는데 그 민주당 측에서 이틀 하는 대신에 니네가 원하는 자료를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타입을 해가지고 이틀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요. 그 인사청문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또 15일 이내에
청문 결과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날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는 29일까지는 반드시 이 청문 절차를 끝내고 심사까지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여론조사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자세한 여론조사의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 고지를 안 해가지고 잠시 고지하고 다음 넘어가면 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 두고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오늘 오후에 이제 증인 명단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는데 핵심 증인은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신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김민석 총리가 그때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던 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돈을 빌려줬던 분이에요. 근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죠. 네. 이제 언론에 강모 씨로 소개됐던. 네. 근데 이분이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2008년 이후에도 2018년 4월에도 이틀에 거쳐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줬고 또 지난 2020년부터 24년 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후원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도 또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 스폰서다 이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그 개인정보 동의 또는 현장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SNS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정면 돌파 의지를 좀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입장이 어떤 건가요? 근데 여러 글이 하도 많아가지고 또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했는데 요지는 뭐냐면 나에게 가해졌던 것은 표적 사정이었고 표적 수사였다. 그리고 혹독하리만큼 끈질기게 추징금을 요구했고 나는 사적 채무 등 모든 것을 다 갚았다면서 반박을 했고요. 당시에 사건 담당 검사를 포함해서 그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는 입장,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증인 출석에 뭐 네. 현 부인, 전 부인 다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소외도 좀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그 완전히 뭐 부인, 지금 현재 부인이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이다라는 그런 고통을 또 토로하기도 했고 전 부인 같은 경우엔 헤어진 뒤에도 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전 부인까지 정말 증인으로 두 명을 동시에 불러낸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내 간담회에서 네. 뭐 충분히 설명할 거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거다 이런 얘기한 것도 있고 네. 좀 그대로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분위기도.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재명 대통령 말이 있고 나서 엄호에 나섰는데요. 이쯤 되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발목 잡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렇게 말했고요.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 네거티브로 골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반성 없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하면 내란 옹호 정당이란 오명을 계속해서 쓰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청문회를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이거 좀 네.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뭐 댓글로도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인사청문회가 너무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 기준이면 뭐 쓸 사람이 없다,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근데 딱 그때뿐이고 네. 제대로 된 논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여야 공수 바뀌니까 내가 여당이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되게 모호해요.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또 위장 전입 한번 나오면 그만뒀던 일도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 나오면 그만뒀던 일도 상당히 많았는데 제일 총리 낙마가 많았던 때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는 2000년도에 박태준 국무총리가 부동산 차명으로 신탁했다는 의혹이 드러나서 총리직을 사임했고 2002년에는 장상 전 그 이화여대 총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위장 전입 때문에 낙마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또 지명됐던 장대환 전 총리 후보자도 그 위장 전입 때문에 또 낙마를 바로 했었거든요. 3명이나 그때 낙마를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시대가 지나면서 약간 바뀌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투기용 위장 전입은 낙마했고 교육용 위장 전입은 좀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위장 전입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교육용은 그건 좀 봐주자, 자녀 교육 위해서 네. 한 거, 뭐 이런 분위기도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그리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을 시인하고도 국무총리가 된 적이 있고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서 첫 국무총리 지명자로 됐던 김용준 후보자는 투기용, 위장 전입이 투기용임이 드러나서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걸 낙마시킬 건지 말 건지 약간 그런 기준이 좀 약간 허들이 좀 낮아지고는 있거든요. 이거 다 하다 보면 정말 쓸 사람이 없다. 도대체 누굴 데려오란 말이냐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여론 추이예요. 자녀 학폭 같은 게 드러난 경우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런 분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며칠 두고 보다가 이제 자진 낙마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케바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준이 좀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언제까지 여야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다르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능력만 볼 것인지 개인 신상은 뭐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 차라리 합의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또 듭니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인사 검증이라는 게 이 사람의 정책, 능력, 앞으로의 그런 자질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개인의 신상, 과거사 막 이런 거 털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김인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서 뭐 더 청문회에서 더 폭발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게 국회법상으로도 제적 의원의 과반수에 또 출석 의원의 과반수만 찬성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찬성하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당의 또 다른 관심사가 당대표 선거예요. 네.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끝났고 네. 지금 오는 8월 2일로 예정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후보자 등록일은 6월 지금 7월 10일이군요. 지금 6월이 다 가고 있으니까. 네. 다음 달 10일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가 3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거론되는 분은 2분입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과 그리고 얼마 전에 원내대표 임기를 끝낸 박찬대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2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2분이 만약에 그냥 나온다면 다음 달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해서 영남, 호남, 수도권, 제주를 진행한 뒤에 8월 2일 날 후보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8대2라고 하셨잖아요. 당원 대 네. 국민이, 일반 네. 국민이. 민주당은 어때요? 반영 비율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일반 국민 반영 비율이 30%고요. 당원은 약간 나뉘어져 있는데 권리당원이 55%, 대의원은 15%의 반영 비율을 넣고 있습니다. 대의원은 온라인 투표를 하고 권리당원은 온라인과 ARS 투표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역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솔레나님이 8월인데 정청래 의원 벌써 출마했냐고 질문을 맞습니다. 주셨는데 네. 사실 주말에 정청래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네. 약간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가 조금 연출됐어요. 네, 뭔가 이렇게 금방 질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8월인데 왜 벌써 이렇게 깃발을 꽂았지?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뭔가 선점을 하겠다. 내가 선점을 해가지고 당원들의 마음과 이런 걸 좀 먼저 얻어보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또 박찬대 의원 지지자들이 지금 인터넷상을 통해가지고 막 지지 선언문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연판장 비슷하게 돌리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비교를 하면서 박찬대를 당대표 후보로 추천한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안전장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성명서를 돌리는 사람이 박찬대 당대표일 때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으로 평가되는 정청래 의원과 차별화를 좀 시도를 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미리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의원에게 당심이 쏠릴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건데 뭐 하여간 이런저런 비난글도 올라오고 좀 직접 옮기기는 그렇습니다만 신경전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좀 조기 과열된 양상이 네.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네.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어떤 맥락이에요? 네, 최근 어젠가? 그젠가 김어준의 겸공에 출연해가지고 정청래 의원이 말한 건데요. 자신은 박찬대 의원하고 너무 친하다. 박찬대 의원도 출마할 것 같은데 저는 박찬대가 당대표가 돼도 상관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박찬대 의원도 정청래가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는 관점 하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그 공명선대한 선거운동을 서로가 하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박찬대가 돼도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생각하고 우리 좀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견제구를 좀 던진 게 아닌가 우아하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담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네. 견제구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레몬 맛있다님은 둘 다 해도 됨 싸우지 좀 마라 이러셨는데 케이트님도 누구든 잘하면 되죠. 한쪽만 이제 까는 지지자는 가짜 지지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좀 신경전이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게 좀 가열되는 듯 하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과 양문석 의원도 나섰어요. 네. 벌써부터 좀 분열되는 양상은 피해야 한다. 뭐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권 초기인데 너무 이렇게 이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다 똘똘 뭉쳐서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 친명이고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또 지지자들끼리 이제 약간 비방전이 생기니까 그걸 좀 뜯어 말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지지자들 사이에 격렬한 비난만 난무하고 서로 배제의 언어가 오가는 상황이 어제 오늘의 현상인데 그만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나서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후와 관련된 각종 비난 글들이 떠돕니다. 이건 음해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에 굉장히 우리 편으로서 옹호에 나섰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아마 당대에 출마할 것 같은데 둘 다 소중한 민주당의 자산입니다. 비난하지 말고 각자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과 매력을 적극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각자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과 매력 적극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지 말고 네. 다 둘 다 소중한 자산이니까 우리 다 같이 좀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거가 참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 그래도 이건 부잣집 선거니까 괜찮고요. 저기 먹을 거 없는 이제 국민의힘 선거가 당대표 선거가 더 좀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네. 아, 네. 김우성님은 신경전 없다,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이제 KT님은 당 대표 선거가 인기 투표가 돼버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제일리님은 아무나 누구나 하셨고, 지금 노빠꾸님은 이거 약간 그 아재 개그 같아요. 많이 덥습니다. 찬대로 하셨는데. 더운데 찬대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심은정님은 당원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셨고 임금님기의 캔디님은 네 분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잣집 선거니까 네. 국민의힘보다는 이 난리판에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뭐 개혁도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서로 또 너 아직도 친윤 아니니 뭐 배신자니 아니니 이런 정말 구시대적 언어만 오가고 있으니까요. 그거보다는 이쪽은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